오늘 제가 요청받았던 내용은 검찰개혁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다. 그리고 저도 강연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냥 여러분들하고 함께 좀 이야기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왔어요. 검찰개혁 얘기를 떨렁 시작하면은 좀 내용이 공허할 것 같아서 일단 검사가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상황에서 만나는 것은 대체로 형사 사건과 관련해서 검사를 만나죠. 그 검사들이 다 같이 이제 말하자면 집단적으로 일을 하는 곳이 이제 검찰인 셈인데, 그리고 검찰개혁이라고 하면 결국 이 형사 수사 절차의 흐름을 우선 전제하지 않고는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워서요. 우선 경찰은 뭘 하냐? 경찰은 범죄가 일어나면 기본적으로 수사를 하죠. 그래서 수사를 하고 그 결과 죄가 있다고 판단을 하면 혹은 죄가 없다고 판단을 하더라도 검찰로 무조건 넘겨요. 그걸 우리가 송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검사 최종적으로 판단을 한다. 이제 일단 이것을 전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봅니다. 범죄가 발생을 합니다. 누가 어디 가서 무슨 물건 훔쳤다. 이게 범죄가 발생을 하면 피해 사실을 피해자가 신고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건 대체로 고소나 고발의 형태로 하는데, 이 고소나 고발장을 범죄가 발생을 하면은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는 경찰에 낼 수도 있고 검찰에 낼 수도 있어요. 어디에 내더라도 그 결과가 원칙적으로 달라지지 않습니까? 제도상. 그렇게 해서 일단 예를 들어 경찰에 내봤다고 한번 가정해볼게요. 경찰에 이제 고소나 고발장을 하면 그리고 나서 경찰이 열심히 수사를 하겠죠. 해야 되는데 수사를 합니다. 이제 조서들을 막 경찰에서 만들어요. 피해자, 참고인으로 불러서 피해자의 진술 조서를 받기도 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조사하기도 합니다. 객관적인 증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증거가 이제 보통 피의자한테 달라고 이미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미 제출을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죠? 이제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달라고, 법원에다 청구해달라고 신청. 그래서 법원이 압수받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증거물 검증하기도 하고, 때로는 현장 조사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 수사를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는 피의자도 부릅니다. 그래서 피의자 신문. 그리고 나면 재단계에서는 이제 죄가 됐다 안 됐다 이게 판단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면 송치한다. 여기는 경찰에 있던 게 검찰로 넘어간다. 그래서 검찰에 송치를 하면 이 송치한 다음에 다시 검찰이 조사를 다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피의자나 피해자나 참고인을 불러서 진술의 내용을 확인하기도 하고, 때로는 검찰이 추가적으로 증거수집에서 수색 영장을 발부하기도, 그러니까 그 청구를 하기도, 검찰이 이제 다시 이제 수사를 일부 하거나 아니면 특별히 경찰 수사에 특별히 잘못된 점 보완해야 할 점이 없다고 하면 그럼 검찰은 판단을 합니다. 기소를 할 건지 기소하지 않을지 중지를 할 건지. 요 세 가지 중에서 엄밀히 말하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을 하는 거죠. 일단은 기소를 하거나 기소하지 않고 기소하거나 이제 각각의. 그래서 이제 그걸 하게 되면 기소라고 하는 것은 검찰이 법원에다가 피의자를 형사처벌해달라, 벌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이제 가지고 가는 거죠. 기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이거는 법원의 단계예요. 요만큼은 법원의 시간인데 여기까지가 수사기관의 시간인데, 수사기관까지 앞쪽을 이렇게 보면 검찰은 사실은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대단히 엄청나게 많은 권한을 수사기관 중에 행사를 해요. 그래서 주로 지금 검찰개혁이 문제되는 것은 공소 이후, 그러니까 기소를 한 이후의 재판 과정에서의 개혁 방안이라기보다는 수사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검찰이 어떤 권한을 얻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분배하고 보다 이제 통제할 수 있을, 수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지라는 점에 검찰개혁의 주요한 과제들이 중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드리면 경찰이 일단 수사를 하고, 지금 현재 검찰이 송치받아서 수사를 하고 안 할 수도 있고, 이제 기소를 하면 이제 기소한 이후 법원에서는 이제 검찰은 공소유지, 피고인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도 법원에 가면 열심히 이제 대응을 하죠. 변호인도 선임하고, 그래서 증거도 내고, 본인의 공소사실하고 반대되는 다른 여러 사실들을 이제 제시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요 이전까지 이제 검찰이 과연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그걸 한번 검찰은 그 단계에서 사실 엄청나게 큰 권한을, 이건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각국의 검찰권을 비교한 자료를 좀 가지고 와봤는데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모든 게 다 중요한 것들이어서, 수사 종결권이라고 하는 것은 수사를 마칠 수 있는 권한을 이야기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경찰은 자기가 생각했을 때 누군가 이제 고소를 해서 이제 사건이 시작될 수 있잖아요. 고소를 해서 사건이 시작되었는데 경찰이 수사를 해보니까 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이 아닐 수도 있고, 아니면 법리적으로 판단을 해봤을 때 경찰이 보기에 죄가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경찰은 자기 마음대로 수사를 끝낼 수 없어요.
반드시 검찰로 송치해서 검사가 불기소하는 처분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경찰이 검찰의 사건을 송치할 때 의견을 달아서 송치해요. 그래서 어떤 의견을 하냐면 기소하지 그러니까 불기소 의견입니다. 아니면 기소 의견입니다. 아니면 뭐 기소 유예 의견입니다. 하여튼 뭐 이런 뭐 기소 중지 의견입니다. 이렇게 해서 경찰이 자신의 의견을 검찰에 밝힐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검찰이 그 의견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수사를 마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검사에게만 있다. 기소 독점주의. 기소 독점주의는 기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검사에게만 있다는. 검사가 아닌 그 누구도 기소할 수 없이 기소 독점주의고, 기소 편의주의는 검사가 죄가 된다고 생각하더라도 기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죄가 돼도 쉽게 말하면 뭐 이런 경우죠. 아무리 봤을 때 이 사람 죄 지은 거 분명한데 그냥 한번 봐줄 수도 있는 거예요. 기소 유예 처분을. 기소 유예 처분은 물론 뭐 이제 검찰 내부의 기록에는 남지만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최종적인 처벌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기소 유예 처분을 하는 것은 그냥 검사가 봐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한번 봐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소 편의주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사는 기소를 할지 말지를 자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이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기소 유예 처분을 하면 이걸 다툴 수 있는 방법은 헌법재판소에 가서 그 기소 유예 처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단을 헌재에 가서 받는 수 없어요. 이것 말고는 다른 통제 방법이 전혀 없는 상태예요. 공소 취소권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했어요. 기소를 해가지고 재판이 시작됐는데 그걸 취소할 수 있는 권한, 그건 역시도 이제 검사가 가지고 이거 당연했습니다. 이전에 수사하는 단계에서 자, 검찰은 수사권을 가지고 있죠. 지금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어요. 사건의 내용과 경중과 이런 것들과 무관하게 검사는 자기가 수사하고 싶으면 수사할 수 있어요. 인지할 수도 있고, 검찰 내 검사들이 자기가 이제 뭐 어떠한 경로도 좋아요. 뭐 무슨 풍문에 들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렇게 수사를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적극적인 피해자가 있으면 고소나 고발이 있는 경우도 있죠. 우리가 고소고발장을 지금 낼 때 경찰에도 내지만 검찰에도 내잖아요. 그러니까 검사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들어온 고소고발 사건을 자기가 직접 수사할 수도 있고, 경찰에 내려보내서 경찰 보고 수사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자기가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자기가 수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수사 지휘권도 있어요. 수사 지휘권은 뭐냐면 내가 경찰에 내려보내요. 일단 사건을 내려보내고 경찰이 그 사건을 이제 송치하기 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수사 진행 경과나 이런 것들을 검찰에 이제 보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런 내용들을 보고하지 않으면 와서 보고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들어보고 지금 수사가 검사가 생각했을 때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검사 생각에는 이런 것들이 수사가 지금 미진하니까 이런 방식으로 추가로 수사를 해보세요. 뭐 다른 예를 들면 누군가한테 가가지고 뭐 누구의 진술이 필요하니까 누구 진술을 더 받으라고 지시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현장에 있었던 어떤 내용들이 지금 확인이 제대로 안 되니까 추가로 현장 조사를 더 해서 현장에서 드러나는 각종 증거들을 수집해가지고 이 증거로 첨부해서 나중에 기록 송치하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수사 지휘권을 가지고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시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체 수사력도 있죠. 특히나 최근에 문제가 되었던 검찰의 특수부라든가 이런 데는 뭐 그 수사력이 사실 어마어마하죠. 수사의 수사력을 가지고 있고, 검경 조서의 증거능력차, 이건 좀 약간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뒤에 다시 나오는 얘기니까 지금 어쨌든 좀 하고 갈게요. 아까 여기에서 피해자도 조서를 쓰잖아요. 피해자는 보통 참고인으로 이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경찰에 와가지고 이제 피해를 당한 피해자도 참고인으로 와서 경찰과 이제 문답을 하고 조서를 남깁니다. 우리가 그걸 참고인 진술조서라고 형식상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피의자, 범죄를 저지른 사람, 그러니까 범죄를 저질렀다고 수사기관이 의심하는 사람도 이 검찰에 나와서 진술을 해서 그 진술 자료가 나중에 재판 때 증거로 사용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진술서를 이제 보통 어떻게 쓰게 되냐면, 수사기관, 그러니까 경찰을 예로 들면 이제 경찰이 묻고 피의자가 답하는 형태로 문답 이런 식으로 조서가 작성되게 되고, 그 조서는 근데 조서를 실질적으로 작성하는 행위는 경찰이 하겠죠. 검찰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는 그 작성하는 행위 자체를 검사 혹은 검찰 수사관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찰 단계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를 경찰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 검사 단계에서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피의자 신문조서를 쓰는데 그걸 누가 썼냐, 경찰이 썼냐, 검찰이 썼냐 그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현재로서는 현행법상으로는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같은 경우에 피의자가 나중에 재판이 시작되면 피고인으로 바뀌거든요. 피고인이 나 경찰에서 어떻게 이야기해서 그 조서가 쓰여진 건 맞지만 그거 사실하고 달라요. 내용분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 사실과 달라요라고 이야기하면 이 피의자 신문조서는 쓰레기가 돼요. 증거로 쓸 수가 없게 됩니다. 근데 검찰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는 예를 들어서 내가 그때 이렇게 내용을 이야기한 건 맞는데 사실 그렇게 이야기한 건 잘못이고 원래 사실과 달라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판사가 묻습니다. 이제 고문당했나요? 아니요, 고문당하진 않았는데요. 이제 이렇게 하면 그럼 그냥 그대로 증거로 씁니다. 사실과 다르다고 아무리 이야기하더라도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 같은 경우에는 고문을 당하거나 해서 실질적으로 내가 그때 그 당시에 진실을 말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밝히지 않는 한 증거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검사 입장에서는. 자, 이렇게 지금은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와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가 재판에서 활용되는 방식이 다르다. 경찰 작성께 훨씬 더 쉽게 배척되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아무리 법정에서 그 내용이 아니라고 피고인이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라는 점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검찰과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 차이는 이제 그 내용이고요. 현행 헌법상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검찰만 할 수 있어요. 경찰은 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강제 수사잖아요. 가서 압수수색을 한다. 아니면 피의자를 구속한다. 다 강제로 무언가를 하는 거죠. 강제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헌법에 따라서 영장이 필요한데 그 영장을 받기 위해서는 누군가 수사기관이 법원에다가 이 사람에 대한 영장을 발부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법원에다가 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법률 용어로는 영장 청구한다. 그런데 이 영장 청구권은 오직 헌법상, 이게 헌법 규정인데 오직 검사만 가지고. 자, 그러면 경찰 입장에서는 경찰도 그런 강제 수사가 필요한 순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경찰도 누군가를 빨리 구속해와가지고 증거도 인멸하지 않도록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또 어디 가서 누가 꽁꽁 숨기고 있는 것들 가서 압수수색해와서 증거를 확보하고 이래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경찰은 어떻게 하느냐? 경찰은 검찰한테 갑니다. 그래서 자, 이러한 사건 지금 수사를 해야 되니까 법원에 이거 나는 못해. 경찰 나는 못하니까 검찰 중심에 가가지고 좀 영장 좀 청구를 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을 법률용어로는 영장을 신청한다고. 그래서 이 경찰이 검찰에 하는 것은 영장을 신청한다고 하고 검찰이 법원에 하는 것은 영장을 청구한다고 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후자죠. 법원에 가지고 하는 거. 그건 검사만 할 수 있습니다. 헌법 규정되는 그 다음에 인권옹호 직무방해죄와 관련해서 이 인권옹호 직무방해죄라고 하는 건 수사기관이 기본적으로 인권을 옹호할 책임들이 있거든요. 인권옹호 직무를 방해하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찰이 이제 어떤 고문을 하거나 이제 이렇게 할 때 검찰이 가가지고 그 직무 인권옹호 직무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경찰을 구체적으로 그 행위를 경찰도 할 수 있고 그 결과 경찰이 실질적으로 이제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다고 했을 때에는 인권옹호 직무방해죄를 가지고 경찰을 이런 권한도 경찰이 가지고 있고 그 이외에 사업 경찰을 징계하거나 체임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건 지휘권에 대한 연결되는 것인데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지휘했을 때 경찰이 말 안 들을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그럴 수도 있고 검찰이 혹은 부당한 짓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 기본적으로 검찰은 사법경찰관을 징계해달라고, 물론 검사가 직접 징계한 경찰에도 해당 경찰관을 징계할 수 있는 징계권자가 있겠죠. 이 징계권자한테 사법경찰을 징계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사법경찰관에 바꿔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바꿔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인사권자한테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있어요. 그 이외에 변사체 검식권도 있고 긴급체포를 사후 승인할 수 있는 권한도 검찰한테 있고 체포 구속된 피해자에 석방할 수 있는 지휘권도 있고 압수물 처분의 지휘 이렇게 등등등. 검찰은 사실은 이와 같이 아주 수사 지휘에 있어서도 그리고 기소와 수사상 지휘에 있어서도
거의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데요. 비교를 한번 해보시죠. 이게 지금 요만큼만 봤을 때 한국은 다 동그라미인데 이게 다 동그라미인 나라는 없어요. 일본이 우리나라랑 조금 비슷한데 그래도 여기는 완전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요건 없고 이런 것들은 실제로는 일본은 반만 가지고 있는 거고 일부만 가지고 있는 거고 독일이나 프랑스나 미국이나 영국 이쪽으로 가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검사의 지위 권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의 없어요. 뒤로 가면 더 심하죠. 수사지휘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는 이렇게 다 가지고 있지만 영국은 하나도 없고요. 미국도 하나도 없고 프랑스는 일부만 가지고 있고 일본은 이제 우리나라랑 법 체계가 꽤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랑 상당히 차이가 이렇게 한국의 검찰권은 그 세계의 어떤 나라랑 비교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제가 다 확인하지 않은 나라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제가 그래도 혹은 저 이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나라 중에서는 유례가 없어요. 이와 같이 강고한 검찰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유례가 없다는 점을 일단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검찰이 엄청나게 큰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 권한을 잘 사용해 왔느냐? 아니라는 거죠. 예, 검찰의 권한 오남용 사례들이 있습니다. 검찰의 권한 오남용은 크게는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부실하거나 하나는 무리하거나 두 가지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부실한 유형인데 이 부실한 유형도 크게는 네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꼬리 자르기식 수사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몸통이 꼬리만 아주 대표적인 것이 2006년 민간인 불법 사찰과 관련해서 당시에 BH에 책임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빠져나가고 실제로는 그 행정관만 처벌받고 대표적인 꼬리 자르기. 두 번째는 코 감싸기. 대체로 보면 검사가 피의자, 코인이 되는 경우인데 그랜저 검사의 문제도 있었고 또 최근에는 우정이 깊은 검사도 문제가 더 제대로 이제 수사도 안 됐고 저도 대단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수수익이나 소환 조사를 미룹니다.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책 같은 경우에는 영장이 필요하잖아요. 영장 청구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검사가 가지고 있었죠. 경찰은 와서 이거 지금 사건이 급하고 지금 오늘 당장 내일 당장 지금 증거가 만만하게 생겼는데 빨리 이거 압수수색을 좀 해주세요. 좀 와서 이야기를 해도 검사가 느긋하게 이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게 하는데 말이에요. 나도 법원에 가서 뭐 할 얘기가 있어야만 할 거 아니에요. 조사를 제대로 해보세요. 뭐 이렇게 했거나 하여튼 안 하면 돼요. 검사 입장에서는 압수수색 안 하면 영장 반송을 안 하면 압수수색 할 수가 없는 거야. 할 수가. 그러면 이제 자리가 있죠. 대표적인 게 한상률 전 국세청장 로비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있었던 사건은 당시에 압수수색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 기다리다가 결국 한상률 그 당시 전임장이 미국으로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나서는 지금 안 돌아오고 최근에 있었던 기무사 사건 관련된 부분을 지금 미국 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 비슷한 그다음에 편의 봐주기 수사 이거는 이제 이런 사례가 엄청나게 많죠. 다른 피의자들하고 다르게 대한 다른 예를 들면 효성도를 기자조사할 때 수사하는 사관이 보통은 이제 모르잖아요. 이제 그 경찰에 들어가러. 근데 이제 이 당시에 효성그룹이 그때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된 이제 사업들을 이제 해왔고 관련자들도 있고 특히 이제 검찰 입장에서도 이와 편의가 수사들을 끝까지 안 해오거나 이러한 수사의 유형이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검찰권 오남용 하나의 틀이고 또 하나의 틀은 무리한 일단 기소를 하고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모든 경우는 아니겠지만 검사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일단 무조건 되게 무리한 기소라도 일단 하는구나 약간 이렇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PD수첩 소고기 명예훼손 사건이 있었죠. 그 당시 PD수첩의 그 PD였나요? 결국은 이 명예훼손으로 기소를 검사가 대단히 무리하게 했고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PD수첩은 내외부적으로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그다음에 영장 청구도 대단히 무리하게 하고 영장이 발부 안 되면 그냥 타고 이런 경우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는 또 2010년 G20 때 그 이명박 대통령과 어떤 연관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쥐를 막 이제 사람들이 그려가지고 근데 그 당시에 검찰은 이것이 이제 대단히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이게 통과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막 영장을 엄청 청구했고요. 약간 별건 수사는 이건 약간 좀 말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어려운
표현일 수도 있는데 이게 별건이 뭐냐면 사본이가 원래 이제 처음에는 A라고 하는 범죄가 있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팠는데 A는 없었어요. 근데 B가 있었다. 그러면 A를 문제 삼지 않고 그 과정에서 B를 문제 삼고 이 대표적인 건 뭐냐면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이 있었어요. 이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과 관련해서는 처음에는 전교조 소속 교직원들이 집단행동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게 이제 쟁점이 돼가지고 이제 열심히 수사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이게 뭐가 문제가 정비납부와 관련해가지고 그 당시에 그 민주당 정비를 낸 교사들이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가 처음에는 검사는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의 문제로 접근을 했던 건 아니었어요. 전교조가 시국선언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쟁점이 됐던 것인데 수사를 하다 보니까 엉뚱하게 지금 정치자금법 문제가 걸린 거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따로 무엇을 가지고 이제 기소하는 이런 별건 수사들이 아주 많이 하는 거의 검찰의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피의사실 공표 문제는 뭐 너무나도 최근에 많이 이야기가 되어서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서는 현행 형법상 피의사실을 공표한 그 수사기관을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이제 국민의 알 권리라고 하는 측면하고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루느냐 이제 이것이 문제가 되겠죠. 근데 사실은 여전히 지금 피의사실 공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도 기사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이 읽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는 검사들이 생각하는 것은 저는 보통은 이제 그런 기사의 특징은 뭐 잘 보이고 뭐 그게 뭐 유력한 뭐에 따라 나오고 그것은 대체로 보면 검찰의 주요 간부들이 그들하고 이제 타임을 주기적으로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혹은 전문적인 용어일 수도 있는데 돌아가면서 단독을 주는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해요. 꽤 있는 물론 저도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말했지만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저도 꽤 들은 적이 있고 내가 보아서 의사는 그런 경우도 있고 피의사실은 결국은 구체적으로 기소에 나아가기 전에 이 피의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방어권이 충분히 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언론을 통해서 이미 범죄자가 돼버린 그래서 검찰의 지금까지의 오남용 사례들은 제가 뭐 아주 짧게 몇 가지를 유형화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검찰은 엄청나게 광범위한 수사와 기소까지 이어지는 것을 모두 다 감해도 여러 과거에 본인들이 해왔 검찰 오남용 해왔던 수많은 일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전제로 해서 지금의 검찰개혁 문제들이 이제 논의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 서론이 좀 길어지죠. 그러면 이제 검찰개혁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 뭐 정답은 없겠습니다만 저희 모임이나 저도 생각하는 하나의 방향을 저는 검찰개혁은 어쨌든 제일 급한 것은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이것은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엄청나게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 많은 권한을 거의 한 손에 딱 떨어지고 있으면서 사실 수사 전 과정에서 모든 것 다 어떤 식으로 드러나냐면 수사를 할 수도 있는데 아주 심하게 무리하게 할 수도 있고 꼭 해야 하는 사인데 수사를 안 해버릴 수도 그냥 묻어버리는 거죠. 수사를. 이것은 물론 경찰도 그간에 뭐 여러가지로 여러 문제들이 현행법상 경찰을 그렇게 쉽게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거를 다 검찰로 남겨서 검찰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하기 때문에 경찰은 뭐 물론 무리하게는 할 줄도 할 수 있겠지만 사건을 자기가 마음대로 푸는 것은 현재로서는 아주 쉬운 것은 물론 없다고 할 수 없겠지만 근데 검찰은 그게 자신의 권한이기 때문에 수사를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고 강제 수사에 나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마무리할 수도 있고 수사와 관련된 모든 권한을 다 검찰이 가지고 있는 현재 문제는 결국은 말씀드렸던 오남용의 문제를 결국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검찰의 권한을 분산해야 하고 이 검찰의 권한을 분산을 해야만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형사소 195조에 보면 검찰은 사회 주재자라 검찰의 모든 수사 과정은 그냥 검찰이 그냥 판단하고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지금 현재로서는 수사하지 최종적으로 이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제정신 문제 몇 가지 아주 제한된 범위에만 있군 검찰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균형을 이루는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이것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냐 결국은 뭐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도 뭐 여러 방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권을 실질적으로 실현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즉 검찰권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야만 저는 이 모든 것은 이 권한을 분산해야 하고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은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는 척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분산되지 않는 것을 저는 가장 지금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검찰개혁안이 지금 뭐 대검, 그다음에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등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지만 저는 그것이 진짜로 실질적으로 검찰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 아니면 수사처럼 보이가 이를 이들이 항상 좀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주요 과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우선 첫 번째로 논의되는 것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의 설치 문제인데요. 흔히 줄여서 공수처라고 하죠.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고위공직자의 수사를 더 이상 검찰에게만 맡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수권까지도 검찰에 그냥 그대로 두어서는 이것만을 독자적으로 이제 하는 거를 별도로 설치를 해서 여기서 전담하자고 하는 거예요. 이 공수처는 결국은 저는 실제로 어떤 의미가 있냐고 이제 물으신다면 결국 이제 기존의 검찰이 부패사를 하는 것 자체는 이제 수사를 그 내용이랄 대상 범죄는 사실은 뭐 그 공서가 하든 검사가 하든 수사하는 것 자체는 원래는 크게 다르지 않는 게 원칙이 맞는 거잖아요. 저는 그것보다 더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검찰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점권 검찰만 기소할 수 있는 이제 이렇게 되면 공수처는 그리고 해당에 대해서는 검찰이 아니라 공수처가 기소할 수 있는 검찰의 권권이 깨지는 거. 그리고 이제 또 말씀드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논의될 부분이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사는 경찰이 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주 나중에 그 검경 수사권 조정이 완벽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런 고위공직자 범죄도 경찰이 하게 돼요. 그런데 경찰이 수사를 함에 있어 그러면 경찰이 수사권을 직접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될 때 그런 경찰의 직접적인 수사권을 견제하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뭐 검찰개혁의 이야기를 하러 나왔기 하지 않아요. 경찰개혁의 측면에서도 공감을 하고 이것은 결코 짧지 않은 역사를 두고 있는 논의 1996년에 참여연대에서 처음 공수처 설치와 관련된 법을 제기를 했고 그 이후에 법안이 나온 이후부터만 해도 지금 2010년이니까요. 이게 결국 짧은 역사를 가진 그런 논의는 아닙니다. 이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서는 몇 가지 사실 이것보다 더 많은 의문이라든가 아니면 반대론이 오늘 마침 기회가 된 김에 말씀드리려고 좀 자료를 준비해봤는데요. 제일 많은 분이 반대하신 분들의 이야기가 옥상으로 나뉘는 혹은 검찰이라고 하는 큰 집이 있는 이 검찰 위에 공수처라고 하는 다른 집을 지어서 결국은 하는데 필요하고 하나 더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저는 옥상옥이 아니라 오구의 옥이다. 집이 있고 집 밖에 다른 집입니다. 지금 검찰이라는 집은 뭐 예를 들면 한 63빌딩 정도 되는 아주 크고 튼튼한 집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그 패스트트랙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수처는 아직도 안 돼요. 거의 지금 현재 패스트트랙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수처의 규모는 이 한 개 지청 수준입니다. 뭐 검사 한 몇십 명, 수사관 몇십 명 가지고 대등한 논의가 될 수도 없는 구조일 뿐만 아니라 전혀 역할이 다르고 이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수사 대상도 제한이 있다. 고위공직자가 아니면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이 공수처가 검사를 수사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공수처 자신 공수처 소속 검사는 공수처 수사 그게 맞겠죠. 지금 검찰이 그동안 이를 계속 감싸와서 문제가 됐는데 공수처에서 만약에 범죄가 발생을 하면 어차피 공수처는 수사를 못하기 때문에 검찰이 얼마나 항의하겠어요. 지금 현재와 같이 검찰이 감싸게 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도 누가 기소하는 경찰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수처는 대단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수사 권한이 있고 또 문제는 이런 지금의 검찰이 가장 좀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인사와 관련해서 또 그 다음 자리를 보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검찰 내에서는 보다 큰 곳에 가서 진급하기를 원하고 검사 옷을 먹고 나면 뭐 정치에서 뭔가 역할을 하고 이런 것들을 바라고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사실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 검사는 뭐 법안에 따라 다릅니다만 제한된 그 임기가 있고요. 그 임기가 다 끝나고 나면 공수처 검사로 영원히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떠나야 돼요. 공수처장도 마찬가지. 그냥 제한된 그 임기 기간 중에만 자기 역할을 하고 자기 본업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공수처 안에서 뭘 어떻게 열심히 해가지고 뭘 해보길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왜냐면 말하자면 비정규직입니다. 영원히 보장되는 게 아닌 거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게 옥상옥이 돼? 이거는 전혀 큰 집 옆에 조그만 그래도 좀 워낙 이 일들이 자기 내부적 일들에 대해 너무 못해왔으니까 큰 집 안에 있는 해결하기 위해서 집 하나 좀 지어보겠다는 이건 옥상옥이랑 좀 말이 안 맞는다. 논의되는 반박 논의가 중에 대체로 공수처 설정하는 검찰개혁론자들은 검경하다 이런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것도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좀 이게 경찰 수사는 경찰이 하고 검사는 기소만 해라. 이게 이제 이건 논리거든. 왜 그러냐? 둘 다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권한이 집중되니까 그러는 거 아니냐. 공수처 설치론자들은 대부분 공수처를 수사도 하고 기소까지 하는 걸 염두에 두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 자, 그러면 이거 모순 아니냐. 검경 수사권을 조정해가지고 하라고 하면서 왜 공수처는 수사도 하고 기소도 다 할 수 있도록 만드냐. 수사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러한 반대론이 있는데 우리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검찰개혁은 그냥 공수처를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검찰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권한을 얼마나 배분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만약에 이 공수처가 수사만 한다면 검찰이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검찰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기소 독점권은 여전히 통제받지 않는 상태로 남아있기. 그러면 저는 심하게 말하면 그런 공수처는 만들지 않는 것. 지금 문제는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검찰의 기소 독점권이라고 하는 이것을 어떻게 분배할 것. 그래서 이 권한을 어떻게 분산할 것이냐. 이게 문제. 만약에 저가 기소권을 가지지 못한다면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검찰의 기소 독점 권한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검찰의 권한 조사에는 별 도움이 안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검찰개혁으로 이어지기도 어렵게 될 것이다. 그런 공수처는 그럼 왜 만드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기소권도 공수처가 가져야 한다. 기소라고 하는 조직 자체가 이 정해진 임기만을 마치고 떠나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남용되기도 어렵고, 남용된다면 만약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게 되는 걸 말미암아서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게 된다면 그것은 검찰이 수사를 하고 검찰이 공수처를 수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직권남용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공수처가 자신의 권한을 진짜로 남용한다고 판단하면 직권남용으로 공수처를 수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방식의 통제가 가능한 거죠. 저는 이건 어떻게 소권을 더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하면 지금 법안은 다 거의 그 있어요. 그리고 결국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냐. 한편 생각해보면 검찰총장은 누가 임명하나요? 대통령이 임명하죠. 그러면 지금 검찰을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는 건 있는 건가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행정부 장관조차도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검사는 행정부 공무원 아닌가? 행정부 공무원에서 책임 있는 자리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을 반대한다면 대통령제를 선택하는, 이거 이제 우리나라의 정체를 바꾸자는 거죠. 대통령제가 아니라 다른 뭐 의원 내각제가 되든 아니면 국왕제가 되든 다른 제도를 채택해보자고 한다면 저는 요거는 논의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행의 대통령제를 유지한다는 측면에서는 국왕조차도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그럼 이거 누가 임명하죠? 이거 대법원장도 지금 대통령이 임명하죠. 물론 그게 동의자처를 받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법원이 대통령 마음대로 한다 이렇게는 우리 이야기하진 않지 않나요?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측면에서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해치는 거 아니냐 비슷한 이야기. 저는 검찰이 지켜야 할 것은 정치적 독립이 아니라 정치적 중립성이라고. 검찰은 정치로부터 독립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검찰청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법무부의 외청이고 법무부는 대통령이 임명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검찰이라고 하는 것은 법무부 지시받는, 그러니까 행정기관 안에 있는 거예요. 행정기관이 정치적인 중립성을 지켜야죠.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되는 것은 상정하기가 어려웁니다. 저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대단히 실질적 내용이 없는 것이다. 오히려 검찰에게 우리가 요구해야 할 것은 정치적 독립성이고 그동안 검찰 제도가 가진 독립성이 훼손된 사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오남용 사례들을 포함해서요. 그런 것들을 지켜보면 과연 지금의 현재 검찰 제도로 가능하겠느냐 그런 생각이. 공수처와 관련해서는 사실 지금 국회에 여러 안들이 올라가 있어요. 그 중에서 특히나 두 안, 이 백혜련 의원안하고 권은희 의원안은 패스로 지정도 돼 있죠. 조만간에 어떤 방식으로든 결론은 날 텐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올라가 있는 패스트트랙 법안이 완벽하다,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수사 대상도 좀 많이 줄었어요. 사실 예전에는 2017년에 법무검찰개혁위원회 1차, 지금은 2차로 과거에 1차 위원회가 그때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설사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권고를 했었는데 권고안은 사실은 보다 더 충실하고 수사 대상도 좀 더 넓고 수사의 규모가 커서 권한을 좀 분배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좀 끼였는데 지금 현재 백혜련 안도 권은희 안도 그렇고 그 규모는 소대 지금 현재 공수처 잘한다거나 이것만 통과되면 모든 게 끝이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적어도 공수처가 20년 오랫동안의 논의를 지금 말씀드렸던 거 이렇게 필요하다고 하는 점 한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이 정도 규모라도 필요한 데에 대해서 향후에도
보완해나가는 거라도 이제는 그렇게 도입하고 있어요. 두 번째인데요. 검경 수사권 조정 이것도 약간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형사헌법에 따라서 다른 수사의 주제자 그러니까 지금 형사헌법은 어떤 생각을 염두에 두고 있냐면 검찰은 주내고 경찰은 수족이다 지금 이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도 하고 통제도 하고 정 안 되면 송치 받아서 자기가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다 해주는 걸 염두에 두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놨더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이제 문제들이 발생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누라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경찰은 수사를 하고 검찰은 기소만 하세요 라고 하는 것이 검경 수사권 조정의 이제 1차적인 내용이에요. 지금 현재는 곧바로 이렇게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선거와 관련된 범죄라든 금융수사라든 이런 것들은 좀 내용도 그동안 사실상 검찰이 전담해서 수사를 해왔기 때문에 경찰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수사 역량이 좀 없는 건 너도 나도 다 인정하잖아요. 이제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런 예외적으로 일부 범죄들 그다음에 경찰이 제대로 하지 않는 수사는 검찰 내가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검찰 내가가 아니라 검찰이 좀 해야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정도 좀 검찰이 좀 돼요. 좀 요 정도가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검경 수사의 별개. 근데 이제 문제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너무 복잡해요, 이 내용 자체가. 그래서 이게 사실은 시민분들이 바로바로 안 와닿는 그런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게 법률가들 사이에서도 이런 얘기 잘 본적으로 좀 옛날에 고문했던 그 역사들. 그 막 돈 받고 막그뭐 이상하게 빼주고 막 이랬던 역사들 다 잊었냐. 사실 어떻게 수사를 하라고 해. 이런 반론들이 좀 요거는 우선 첫 번째 것부터 좀 설명을 상세하게 드리면 이게 지금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지금 현재 법안처럼 만들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제 기본적으로는 여기 이게 경찰이고 여기가 검찰이거든요. 그래서 검찰은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게요. 경제, 선거범죄 등 이제 몇 가지 아주 일부들만 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여기에 우리가 뭐 고소고발장을 내도 아니면 이로 보낼 거예요. 경찰이 수사를 하는데 경찰청에서는 수사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지휘를 못하고 수사본부를 만들 것을 지금 현재 법안 작년 2018년에 행안부 장관, 법무부 장관, 민정 셋이 함께 앉아가지고 사진통에서 사인한 내용에 따르면 수사본부를 만들 걸 염두에 두고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컨트롤 타워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경찰이 다 수사를 합니다. 수사를 하고 그래서 1차적으로 종결되면 기소 의견,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검찰로 송치할 때 의견을 달아서 오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하면 이제 검찰이 이걸 받아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거 죄가 된다 이렇게 하면 이제 기소를 하는데 이제 여기에서 만약에 좀 수사가 제대로 안 됐다. 1차적으로 경찰이 수사를 종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소 의견을 달아서 온 걸 봤더니 검사가 보완 수사가 필요하겠다 하면 예전에는 검사가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완 수사를 하라고 다시 이제 돌려보낸다. 보완 수사를 요구하고 정당한 보완 수사 요구에 대해서 요구하면 그때 가서 이제 직무배제나 이해를 요구합니다. 그렇게 이 경찰의 수사 종결권은 이렇게 문제가 해요. 경찰이 이제 만약에 수사를 덮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뒷돈 받고 수사를 대충해서 불기소 의견 죄가 안 된다 이렇게 보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하느냐면 옛날에는 이거 받아가지고 검사가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일단 이 기록을 받아요. 그래서 검사가 쭉 내용을 확인을 하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서울적으로 검사에서 필요하면 재조사를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국가수사본부는 다시 이제 이 과정을 가지고 기소를 하면서 해서 다시 이제 문제가 있고 하면 이제 이렇게 한다. 그래서 근데 이제 불기소 의견을 올렸을 때 사건 당사자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피해가 있는 경우. 고소가 사건 같은 경우가 압도적인. 고소 사건 같은 경우는 고소인 이 사람한테 불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근데 이 고소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경찰 수사가 미진하다, 문제가 있다. 이를 하면 그때는 이제 검찰이 수사를 말하자면 하나의 절차를 하나 더 주는 거죠. 어쨌든 이 법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검찰의 총량을 줄겠다. 총량 최대한 넘기고 그리고 이런 부패, 경제, 선거범죄 이런 것들하고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것들 혹은 수사권을 남용한 경우 인권 침해를 하거나 법령을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수사권을 남용한 경우에는 일단 기록 보내라고 해요. 검찰이. 그래서 시정하라고 다시 이제 경찰한테 이야기합니다. 근데 경찰이 제대로 시정을 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사건을 넘겨받아서 경찰이 수사를 할 수 있을까? 약간 이 과정에서 검찰이 실제로 하는 수사의 양은 줄게 계속 문제가 있는 걸 지적하고 필요하면 국가수사본부에 통지를 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경찰보다 더 많이 수사를 하라 이제 이렇게 지금 법제도가 지금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법안 내용은 좀 복잡하지만 그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에 대한 대답을 할 차례인데 사실 저도 좀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제가 현장에서 만났던 경찰분들은 이건 그냥 제 순수한 제 느낌인데 편차가 되게 큰 것 같아요. 되게 훌륭하신 분들도 있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약간 좀 이런 느낌을 받는 경찰분들이 계셨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 경찰은 엄청 큰 규모의 조직. 그렇기 때문에 경찰 내에서도 훌륭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조금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은 경찰 내에서 계속 교육을 하고 외부적으로도 경찰을 통제하고 이제 여러 과정을 통해서 경찰 내에서 좀 해결을 해야 할 문제이지 이것 때문에 검경 수사권 조정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저는 좀 목적과 수단이 좀 바뀌었다 좀 그런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검찰은 그럼 무슨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고문과 부패를 방치해온 때로는 가담하기도 하고 적어도 방치해온 그런 역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 역사는 저는 딱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이 문제를 이야기한다면 둘 다 적지 않은 과오들이 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경찰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그냥 이것을 빌미로 해서 검경수사권 조정을 쳐보려고 하는 시도 아니냐. 저는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여기까지가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근데 이제 문제는 저는 지금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논의되고 있는 것에 대한 한 가지 불만이 있는데 이게 저는 마치 뭐 검찰과 경찰의 전쟁 혹은 뭐 검찰과 청와대 간의 어느 고위 공직자의 등장과 퇴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뭐 퇴진한 고위 공직자의 이름만 거론되는 저는 그런 것이 검찰개혁에 결코 바람직한 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지금 물론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가 공수처라든가 이러한 제도적인 변경은 물론 검찰개혁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저는 그것이 전부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수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특성이 있냐면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 무슨 말이냐면 비록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피의자, 피고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헌법상 기본권이 있고 그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 헌법이 당연히 예정하고 있는 것인데 수사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그 사람이 원치 않지만 감옥에도 보내고 구속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그 사람의 물망을 억지로 뺏어오기도 하고요. 압수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뒤지기도 합니다. 수색도 해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당연히 개인의 기본권은 제한을 받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최대한 반대로 오히려 인권을 좀 중심에 두는 수사관행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적어도 그러한 기본권이나 인권의 침해가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필요 최소한이 되게끔 해야 한다. 저는 그것이 사실은 검찰개혁의 첫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지금은 검찰이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별건 수사하고요. 원래 자기가 처음에 마음먹었던 수사 내용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들을 가지고 그 사람을 처벌하려고 시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피의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방어권을 침해받아요. 검찰이 어떤 혐의를 가지고 수사한다고 했을 때 이 피의자인 나로서는 구체적으로는 그 어떤 범죄냐에 따라서 내가 대응하고 내가 방어해야 되는 방향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무관하게 그냥 무작위로 수사기관이 나의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수사하겠다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내 방어권은 확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은 별건 수사라는 이름으로 지금 대단히 일반적인 관행이. 또 한 가지는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문제인데 원래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압수물은 혐의 사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제한해야 하죠. 즉 무슨 말이냐면 법원이 압수수색을 영장을 발부하는 단계에서도 그렇고 실제로 발부받은 영장을 집행하는 단계에서도 그렇고요.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강제처분, 즉 이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이 있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보통 신문이나 뭐 뉴스나 이렇게 보면 사진으로 박스로 막 이렇게 박스 떼기 하듯이 막 이렇게 보통 압수물을 막 가지고 가죠. 안 그런 사진을 요새 못 봤어요. 압수수색 현장에 제가 뭐 입회를 하러 가더라도 보통 일단 박스부터 꺼내와요. 뭐 실제로 압수할 게 뭐 여기 뭐 요만큼 있어도 빈 박스로 가져갈지언정 일단 파란 박스부터 가져오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이런 영장의 발부라든가 집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대단히 큰 문제다. 그리고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서도 지금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법무부였죠. 그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가지고 1년에 그 언론 규범을 만들고 그거 이제 지키지 않으면 이제 검찰청 오지 마 이제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방식이 가능한 건지 적절한 건지 좀 의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피의 사실 공표는 그 당의 그 언론사 기자들을 검찰청에 안 오게 하면 문제가 해결되나요? 실제로는 상당히 저는 한 80%쯤 확신하는데 피의 사실 공표는 검사가 해요. 검사가 언론에 뿌린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면 어떤 특정한 수사 과정에서 기소가 되지 않았고 공개적으로 재판정에서 드러난 적이 없는 증거들이 언론을 통해서 나온다. 이거는 준 사람이 있으니까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아니 준 사람을 우선 찾아야죠. 그러니까 준 사람을 주지 못하게 해야죠.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실질적 통제라고 생각을 하고 언론도 당연히 문제죠. 이제 뭐 받아쓰고 뭐 마치 중계방송하듯이 보도하고 이런 것도 당연히 문제지만 저는 그래야 그걸 통제하는 방식으로 너 오지 마 이렇게 하는 것도 이게 적절한 방법인지 좀 의문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는 줄지 못하도록 수사기관이 먼저 피해자의 공표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죠. 이런 부분들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저는 이게 좀 현재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잘 논의되고 있지 않은 하지만 대단히 중요한 측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법무부의 검찰 식민지성,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봤는데 뭐 이것도 뭐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많은 다른 의견이 있으실 수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무부가 있고요. 법무부 산하에 대검찰청이에요. 외청이에요 사실은. 근데 최근에는 조금 분위기가 다르나 심지어 참여정부 때까지만 하더라도 검찰 고위 법무부 회의를 하면 검사 아닌 사람, 검사거나 검사가 아닌 사람이 거나 한 명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외부 이제 개방직이나 아니면 그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있을 때 그 장관 보좌관이 이제 그 당시에 본 검찰 그런 정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외청인데 원래 대검이 실제로 이 본부, 법무부를 문제는 그러니까 뭐 만보에 양보해서 이 법무부 안에 보시면 여러 국들이 있거든요. 뭐 검찰국도 있고 인권국도 있고 뭐 외국인 관리 뭐 이런 중에 100보 만보 양보해서 검찰국은 또 뭐 모르겠어요. 검찰 관련된 내용을 본다고 하니 저는 그것도 뭐랄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까지는 그래도 뭐 양보했다고 하더라도 인권국에 검사가 갈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외국인 특국 관리와 관련해서 검사가 뭘 하나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대한민국의 95% 이상은 관련된 업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근데 그 관리자, 그 해당 업무를 관리하는 관리자로 가서 무엇을 하는 지금까지는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은 조금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꽤 법무부의 주요 보직에 대해서 탈검찰을 하고 외국에 봐서 검사 출신이 아닌 사람들이 법무부에 이제 꽤 많이 들어갔지만 그래도 여전히 법무부의 검찰 식민정은 아직 되지 않고 저는 이렇게 법무부 탈검찰하나 민간개방도 더 확대되어야 돼요. 최근에는 그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는 말씀드린 장까지도 모두 이제 탈검찰을 해라 이제 이렇게 권고가 나왔고 그런 것들을 법무부가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저는 좀 주요하게 보아야 할. 그리고 사람도 바뀌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통제가 보다 강화돼야 돼요. 지금은 그냥 연결되는 이야기인 법무부 안에 다 검사들이 다 자기 선후배들이 검찰청에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청에 뭔 일이 있어도 일단 기본적으로 검사에 대한 1차적 감사는 지금 현재 대검찰청의 감찰부에 있는 때문에 대검찰부의 감찰관도 검사죠. 어차피 자기도 1, 2년 있어요. 근데 자기 친구나 자기 선후배를 쉽게 감찰할 수 있게 자기가 돌아가면 안 돼요. 또 최근에 법무부 감찰관이 이제 새로 임명되기 전까지도 그 전까지 대부분 법무부 감찰관도 다 검사였어요. 법무부 과천에 있다가 다시 어디로 갑니다. 검사. 근데 이게 2차적 감찰권을 행사해서 안 되겠죠. 감찰이라고 하는 거 보면 대부분 각종 정부가의 감사관들은 대부분 외국 개방해요. 그분들은 뭐 짧으면 2년, 길면 5년 하고 떠나요, 그 조직. 사실 뭐 그게 더 나은 거 아니겠어요? 예전에도 보면 공무원 조직 내에서는 감사실 별로 인기 없어. 회사도 그렇잖아요. 회사 감사실에서 뭐 좀 해보려고 하면은 회사 우리 동료 잡아먹는 사람이냐고 이런 얘기나 했었고 감사 잘 안 돼요. 우리나라 정부부처에서 감사관이나 감찰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들을 외국 개방직으로 한 건 내부적으로도 그 의사를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도 모두에게 좋은 일이다. 실질적으로 이 법무부에 대한 감찰도 검찰에 대한 감찰도 법무부가 보다 실효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저는 법무부가 진짜로 해야. 요번에 이제 최근에 민변 논평에서 어떤 워딩을 논평을 제가 초를 썼는데 검찰은 결국은 검찰개혁에 대해서 소극적일 수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걸 별로 검찰 탓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건 누구나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뭘 잘못한다고 했을 때 제가 알아서 잘 하리라는 것을 사실은 좀 약간 하기 어렵지 않아요? 제가 너무 이게 타율적인가요? 그건 제가 잘못하는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적어도 누가 와가지고 뭐 얘기라도 좀 해줘야 내가 잘못 가고 있는지 알 거 아니겠어요? 검찰은 그리고 혼자가 아니에요. 전국에 검찰만 1명인가 없는데 그 사람들이 아무튼 엄청나게 많은 권한들을 행사해 오면서 검찰이라고 하는 내부의 카르텔이 이미 있는 거예요. 그런 조직에게 알아서 좋은 길로 가세요라고 한다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누군가가 개혁의 길로 이끌어야 처음에는 당연히 이야기해야죠. 실제로 당신들은 지금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 오면 끌어야죠. 근데 법무부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사실 검찰개혁의 속도야 뭐 당연히 할 수 있고 뭐 필요한 얘기일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게 전부가 되어서도 안 되고 될 필요도 없고 각자가 할 일을 제대로 하면 됩니다. 지금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음으로는 검찰 내부 개혁에 대한 후원 배당을 지금은 검찰은 누가 하냐면 검찰청에서는 차장이 하고요. 검찰청 회사하고는 좀 검찰은 다릅니다. 어떤 그쪽에서 어떻게 다르냐면 회사에서는 부장 다음이 검찰은 부장 위가 차장이에요. 그래서 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1형사부 부장검사 누구 위에 해상검사가 그 위에 검사장이 있는 거죠. 해상검사는 그 해당 청의 넘버 검사장이 우리가 이제 청 내에서 전체적으로 어느 형사부로 사건을 배당할 것인가는 해상검사가 이제 자기 부 검사 중에 누가 담당할지를 배당, 뭐 요새는 드라마 같은 데도 많이 나오더구나. 이렇게 딱 긴 거에다가 이제 배당이 투명해질 필요가 있는데 검찰 인사도 투명해져야죠. 그러니까 결국은 검찰 내에서도 인사라는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결국은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게 되는 순간부터 사건은 망가지고 인권은 되는 검찰 인사도 외부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게 투명해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뭐 국정원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권력기관, 국세청이라든가 검사들이 꽤 많이 파견나. 이러한 것들은 좀 불필요한 거 아니냐. 지금 검사들 얼마나 바쁜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검사들이 근무하는 시간이 사실 대단히 길고 사건 처리하는 양도 전 세계적으로 꽤 많은 편이고 이러한 검사들 빨리 다 불러와가지고 장학도 뭐 해서 보다 이 검찰권의 행사가 제대로 좀 유의미하게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의제기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최근에 이문정 검사님을 그나마 형식적으로라도 이제 시작이 됐는데 원래는 검사 동일체 원칙 이제는 법에서는 없어졌습니다만 여전히 검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군요. 근데 검사는 하나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근데 원래는 모든 처음은 검사의 개인 이름으로 그러니까 기소를 할 때에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누구누구 이렇게 하지 않고요. 서울중앙검사 홍길동 검사가 좋아하는 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그냥 그 검사가 소속되어 있는 행위하는 것은 검사의 이름으로 하는데 이문정 검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과거사 사건에 대해서 재심을 이제 그 과거에 과거사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고문조작 이유로 해서 과거사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미 재심을 청구했는데 재심이 받아들여졌고 재심은 이제 형사재판 다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결국 나중에 구형을 한 상부에서는 백지구형이라고 하는데 그냥 법과 원칙에 따라 다 알아서 판단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검사는 객관 의무가 있기 때문에 사건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뭐 검찰의 유리하고 불리하고를 떠나서 의견을 발표할 의무가 그래서 무죄다. 검사 내가 무죄라고 구형을 하겠다. 이렇게 해달라고 구형을 법원에 이야기하라고 그때 법원에 무죄로 판단해줘라고 내가 구형하겠다라고 했더니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뭐 문제를 삼을 것 같으니까 문의에게 장법을 했다는 거야. 그리고 법정에서 무죄를 구형하고 이제 그 다음에 뭐 징계를 받니 아니면 이제 이런 논의가 된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은 대단히 문제죠. 검사가 개인으로서 하는 것인데 그리고 판단이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왜 상급자가 이야기하라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이의제기적으로 활용을 해라. 이제 이렇게 논의가 이제 이어지는데 여전히 이의제기권은 현실에서는 명목뿐이고 실질화되었다고 검찰 내부적인 검찰에서 내부적으로 들려오는 이야기. 여전히 검찰 내에서 많은 문제들이 좀 하고 있죠. 검찰 내에서의 성추문들도 그리고 여전히 뭐 그 검찰청에 말하자면 부사장, 차장, 부장, 평검사로 이어지는 하이라키 수직적 구조가 아직도 대단히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문화를 좀 타파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검찰 과거사 관련해서는 최근에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있지만 여전히 미진하다고 과거사도 혹시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한 번쯤 정리해야 합니다. 마지막인데요.
검찰권에 대해서 제도적인 견제는 필요하다 이렇게 하고 공사 작성 피의자 신문부의 증거인력을 경찰 작성 피의자 신문부에 넣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건 드렸던 말씀이니까 생략을 지금 다시 이제 한 번만 부연 적어도 검사가 작성한 자리가 다르지 않다 재판 과정에서 그 내용 부인하면 하지 못하다 보니까 증거로 쓰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않느냐는 얘기 결국 이것은 검찰개혁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법이 현재 규정하고 있는 공판중심주의를 재판을 그 형사재판에 있어서 수사보다는 재판 과정을 보다 중심에 놓고 판단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공판중심주의인데 이러한 공판중심주의를 현에서도 검사장을 얘기할 오히려 이것이 통해화하고 있죠. 재정신청과 관련해서 다만 결국 지금은 재정신청이라고 하는 것들이 검사가 지금 현재 들었다면 이게 다 한번 지워보고 지금 그 검사가 최종적으로 불기소하면 불기소 결정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사실 잘 없고 사건 지금 고소 사건하고 4가지 고발 사건에 대해서만 이거를 고등법원 그러니까 이제 일단 그 검찰에서 처음에 불기소 의견이 불기소 결정이 딱 나오면 고등검 항고할 수 있게 고등검 한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대항고하거나 검찰 대항고하거나 아니면 이걸 고등법원에 가지고 가서 아까 고소 사건하고 고발 사건 중에 일부에 대해서만 고등법원에 가서 이거 기소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을 하니까 신청을 해서 재정 신청이라고 기소하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법원이 기소 명령을 할 수 있어요. 검찰한테 야 너 왜 사건을 공개하려고 그래? 우리가 되는 거 실제로 죄가 되는지 여기서 따져볼 거니까 너네 검찰 이거 기소 명령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기소 명령을 하는 재정 신청을 인용하는 법원이 인용하는 데까지 나죠. 인용하는 경우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여전히 그 기소 명령에 따라서 하는데 그렇게 한 기소를 검찰이 제대로 유지하겠습니까? 이제 막 안 하고 심지어 막 거기서는 무죄구형도 많이 해요. 임은정 검사는 그 사건에서는 무죄구형 한다고 했던 검찰인데도 그런 재정신청사에서 결국 재판장에 가서도 무죄구형 하는 경우가 꽤 많아서 일단 이 재정신청을 해야 되고 여기에 더해서 제가 여기 쓰진 않은 재정신청 재정 결정이 난 이후에 그러니까 기소 명령이 난 이후에 공소 유지를 전담한 검사가 아닌 다른 법률가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검사 역할을 그만큼만 하는 거죠. 적어도 그 재판에 재정신청이 인용된 선에서의 이 재판에서 검사 역할을 검사는 자기는 죄가 안 된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법원이 재정 결정을 했다고 해서 갑자기 입장을 좀 이상하게 그래서 그 역할을 누군가 마지막으로 형사공공 변호인 제도는 그거는 뭐 경찰권에 대한 견제뿐만 아니라 경찰 전반적인 수사권에 대한 문제인데 사실은 많은 경우에 초기에 이번에 향배가 갈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수사 과정에서 뭐 불법적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타협하거나 아니면 소환하고 논쟁해야 되는 지점기에 증거를 확보하거나 아니면 그 진술을 받아내거나 하는 과정이 다른 예를 들면 뭐 임의 제출을 요구할 때는 이제 영장 없으면 못 가져가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은 수사기관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나 이거 영장 없어 여기 이 범위에 대해서 내가 가져갈 수 있어. 근데 절차를 위반하니까 좀 해서 임의로 내게 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근데 이제 처음 형사 절차에 휘말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당황해요. 그래서 이거 어차피 뺏기나 내가 내나 뭐 그거라면 뭐 내가 내고 뭐 대한민국 잘 봐주지 이렇게 해서 그냥 쉽게 임의 제출 해버리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리고 진술과 관련해서도 이게 피의자 신문조사 하고 나면 날이 나도록 피의자 신문을 하기 전에 시작에 이야기할 때는 다른 얘기를 해놓고 조서 작성할 때는 막 몇 가지를 막 이렇게 심어놔요. 밑으로. 그런 것들은 법률 전문가들이 같이 조력을 받으면 현장에서 바로바로 지적하지 그때 약간 방향이 좀 틀리면 검찰에서도 법원이 잘 규정이 안 되는 경우들이 특히 이제 조건이나 지금 경우는 수사가 있을 때 후반에 수사 공공 변호인들이 붙어서 어쨌든 피의자가 기본적으로 자신의 기본권을 좀 보장받는 형태로 수사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잖아요. 이것은 그래서 검찰권뿐만 아니라 전체에 대한 문제 차원에서 형사 공공 변호인 제도 빨리 도입이 되는 게 원래 문재인 정부에 처음에는 100대 과정까지 들어갔었는데 언제부턴가 안 보이거든요. 이거는 좀 빨리 되면 좋겠다 생각이.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 정도고요. 질문 있으시거나 하면